예,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짬짬이 합의라는 야 3당의 맹민안 속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야 3당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네, 인적 쇄신을 진행 중인 한국당 조강특위가 현역 의원 중 최소 10명 이상을 당위원장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도 수거 예산안, 그렇죠? 410조 5천억에 관련된 예산안.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적과의 동침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두 거대 양당 사사건건 대립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는 이제 12월 6일 날 통과가 됐는데 올해는 좀 더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헌법 시한을 어겼죠. 지금 예산안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돼야 된다는 것은 헌법사항입니다. 그건 국회나 예산회계법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올해도 국회는 헌법을 어겼다.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예산안 그 합의가 지금 야3당이 그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이제 연계가 돼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연계 전략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그러나 또 그동안 우리 국회의 관행이 예산안과 일정 부분 정치 현안을 연계시키는 게 또 관행이었다라고 야당 대표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전격 합의를 했어요. 지금 적과의 동침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다른 것들과는 다른 사안은 전혀 한국당과 협조가 안 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어쨌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예산안을 어차피 늦었으니까 야3당과 같이 합의한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 보니까 더불어 한국당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일가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당 대표들이 단식 투쟁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일단 뭐 합의를 해서 통과는 되겠습니다만 야3당이 과연 이제 이 본회의장에서 이게 그대로 어차피 뭐 민주당과 한국당만 이제 합의를 해도 통과는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족수가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과연 맞는지 야당과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일단 처리에 합의한 예산안 내용만 좀 먼저 들여다보자면 일자리 예산 약 6천억 원, 남북기금 약 1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총 합쳐서 한 뭐 5조 2천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게 지금 결과를 성취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정확하게 예고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거의 똑같아요. 작년에 12월 6일 날 통과됐는데요. 그 당시에 깎은 예산이 4조 3,759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한 것은 4조 1,876억 원이기 때문에 순감은 약 1,359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복지 고용 예산이 1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SOC를 1조 3천억 원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 포함해서 나온 그거는 470조에 보면 아주 적은 분야거든요.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바로 SOC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그 안이 나올 것이다. 그 합의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죠. 네, 그게 바로 지역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한 예산을 이제 받기 위한 건데 대부분이 보면은 당대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소속된 지역구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거대 두 정당이 합의를 한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색내기를 하고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북경협법에서 좀 삭제, 1,000억 원 삭제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큰 틀 속에서 보면 우리의 그 예산 심의 과정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심사하고 나중에 그 결정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다만 하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을 정치 현안과 연계하는 나쁜 관행은 끊어내야 된다. 특히 이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돼서 이 연계를 할 때 왜 지금 두 정당이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 마지막에 합의를 볼 때 선거제도를 집어넣자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합의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선거제도 문제는 아니 굉장히 복잡하고 국민들도 좀 잘 몰라요. 이건 좀 시간을 갖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두 정당이 이 정치개혁 특위를 연장을 하고 전향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빨리 얘기를 해서 이러한 그 야3당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선거제도나 연결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두 정당이 연대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라고 지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무리 저는 이해를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빚어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의 처리 전격 합의를 했다. 글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어떤 법안 처리, 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서로 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가는 이유가 정말 예산안 파행 사태를 최소한 7일 안에는 뭔가를 해보자. 정말 이런 일치된 의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제도는 그건 양보할 수 없다. 그건 전혀 양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금 40% 또는 어떤 때는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내후년에 만약에 총선 치를 때 현재 민주당 당 지지도가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에 찬성을 했다가 지금 뭐 유보하는 입장이 뭐냐면 이게 너무 첨예하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민주당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좀 달리 생각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보다는 수도권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도농복합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를 양보를 한다면은 2020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엄청난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양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거대 정당이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문제를 저는 자꾸만 이런 예산안과 연결시켜서 풀어가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12월 31일 지난 1월 1일 새벽 자정에 통과하는 그 과거와 같은 악습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예산안과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이 둘이 손을 잡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또 사실 앞으로 이제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진보 야권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또 한국당이랑 등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어쩌려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그리고 여러 사법개혁들. 특별재판부 설치도 있고요.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개혁에 속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법개혁뿐만이 아니라 다른 개혁 입법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의회 구도가 여소야대잖아요. 뭐 민주화 이후에 여소야대는 사실 거의 보편화돼 와 있습니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 입법 통과시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죠. 게다가 국회법 일부 이른바 이제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그 조항들 때문에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뭐 여야가 거의 합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향후 내년이야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개혁 입법을 하지 않고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 추세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회하기가 어렵다고. 물론 경제나 민생 문제 때문에 악화된 면도 있어요. 여권의 지지율이.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은 한국당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요. 지금 야3당이 지금 야당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이제 단식 투쟁에 돌입했어요. 전 야당 대표들의 단식은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 정치에서 뭐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 떠나서 야당의 대표가 어떤 단식을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과연 야당 3당 이른바 이제 범여권이라고도 분류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진보 야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정당들의 도움 없이는 뭐 개혁 입법이 거의 불가능하죠. 현재 도움을 받더라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어쨌든 지금 앞서 김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선거제 개편 문제는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 정치 개혁들이 있습니다만 사법개혁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 정당제도가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 129석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당이 112석, 바른미래당이 30석, 민주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이란 말이에요. 5석이죠 지금 노회찬 의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현재 3당과 1, 2당 간 의석 차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이 지지율의 차이도 있고 이런데
정당 득표율보다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추자라는 그런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당의 속성상 또 그리고 정당 내부의 의원들의 어쨌든 이해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나 한국당도 그 정당 내부의 의원들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막 무조건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사활적이거든요. 예.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이 선거제도 문제, 이거는 아주 사활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가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위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 어떠한 주장이 과연 명분에 합당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명분도 있지만 정치가 또 현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문제인데 이 조화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계속 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연동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기로가 좀 바뀌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정당 내부의 반박 때문에 다시 부정적으로 선회하면서 야당 대표들의 단식으로 이어진 이런 상황이고 예산안은 또 이제 합의가 됐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 개편과 저도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동안 어쨌든 많은 경우에 예산안과 정치 현안들이 연계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건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따라서 예. 이 지금 야당 대표들의 단식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아넘기면 안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두 정당, 거대 정당들의 어떤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부터 약간 불리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씩 완화시키고 예. 야3당의 또 그 주장도 좀 받아들여서 전 묘안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건 무조건 거대 양당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면은 제가 한번 정치 개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저 선거제도를 한 20년 이상 연구한 예. 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정당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그 중요한 정치 개혁에 대한 위원회는 각 정당들은 한 명만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지금 걸려 있는 거를 의원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야3당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30명, 40명의 의원을 늘리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선거제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동안의 선거제도의 역사가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한 당이 반대만 하더라도 선거제도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통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집권당이라든지 제1야당이 선거 보이콧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간다면 이제는 정치권에 손 떼라. 예.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라고 하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야3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할지 또 어떻게 투쟁의 방향을 잡아갈지 사실 뭐 되더라도 그 처리되기는 내일 새벽 정도에 그렇겠죠. 실무협사 네. 실무 과정 작업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수 변경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교수님, 저희 이번에 하여튼 이걸 보면서 정치가 뭔가 네.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 바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조국 수석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산안 처리에 각별히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 유임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럼 뭐 야3당들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 관련된 이제 경질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 결정한 사항이 잘 됐느냐 못했느냐의 평가는 결국 누가 하느냐면 정치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지지도가 많이 빠졌어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런데 핵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었던 블루칼라에서 지지도가 제일 낮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주부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소득이 낮은 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49% 문제가 아니라 핵심 지지 계층에서 좀 이탈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정책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4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만 멀리한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탈권위, 두 번째는 소통이었어요.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서민적이고 탈권이고 소통을 했다는 이 두 가지로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분야가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이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냐면 전 정부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일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감수하면서 할 수 없이 위임한 대통령의 결단은 뭐냐면 12월 달에 얘기한 사법개혁 문제 또는 더 나가서 남북 경협에 대한 문제, 북미 정상 이런 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연말 끝나고 연초에는 예. 대대적으로 이 인사를 청와대에 해야 된다. 대한 인사적을 개편을 확실히 해서 대통령이 보여주는 국민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사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내년 초 정도에는 확실하게 개편이 저는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걸 또 그렇게 추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조국 민정수석이 포함돼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 속에서 그동안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왜냐하면 오히려 사법개혁을 위하고 더 나가서 개혁을 위해서라도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조국 예. 민정수석은. 그래서 새로운 분으로 교체를 해서 오히려 이 동력을 다시 찾는 방법들이 동력을 더 끌어올리는 끌어올릴 수 방법이다. 있는 하나의 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개편은 저도 불가피하다고 봐요. 제가 과거 역대 정권들의 경우를 보면요. 여론이 악화될 때, 민심 지지도가 떨어질 때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척도라고 기억해요. 과거에 지금하고 좀 시기는 달라요. 그때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집권 3년차가 지났을 때니까 96년도 말에 노동법 날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97년도에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그 국민들의 민심과는 좀 동떨어진 사과나 반성보다는 정권의 교만 같은 게 비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7년도 초에 대통령 아들이 이제 구속되고 그 해에 말에 또 IMF 오고 있던 기억이 있잖아요. 오래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권은 이건 정치 기본 아니겠어요? 민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1년 이제 7개월 정도 된다면 저 정도 지지율이면 그 지지율 자체의 숫자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계속 추락한 추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리얼미터는 조금 반등은 했던데 예. 몇 퍼센트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 그래서 뭐 이영자란 말도 나오고 20대 뭐 저 자영업자, 뭐 영남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남자란 말도 나왔어요. 20대 남자 그리고 뭐 자영업자 이런 말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예. 얘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청와대를 적어도 내년 초에 그리고 또 선거에 나갈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외적 환경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어쨌든 국민들 민심에 부합하게 정권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조셉 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교수가 국민은 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책을 200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태도가 문제가 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응성 얘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야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렇게 하면서 태도적 변화를 줄 때에 다시 신뢰도가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차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5년 단임대 대통령이 1년 6개월의 법칙이 있어요. 1년 6개월이 지나면 항상 민심은 정부를 향해서 비판한 거로 도니까 거기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면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사의를 표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발언도 많이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또 제이노믹스를 처음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인물이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김광두 부위원장을 자주 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와 관련된 정치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 속에서 큰 방향성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한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선분배 후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경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작년 5월 달에 김광두 위원장이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 경기가 좀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라고 처음에 진단을 했었어요. 여러 통계를 봐가지고요. 그랬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차법이 아니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저도 물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뭐 개량 정책을 준비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치로 경제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인가 이렇게 딱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수없이 이제 건의도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지금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제 2기 팀이 이제 다시 구축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원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가 있다고 한다면 혁신 성장을 우선순위로 놓아서 탈규제를 포함해서 개혁을 해야지만 성장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거는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과거와 같이 너무 심하게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적 분배를 갈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조금 필요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수없이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아마 건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좀 정부 정책도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뭐 저기 덧붙일 말씀 있으신지? 저는 이 성장과 분배 문제, 이제 성장과 분배가 항상 이제 상충적으로 작용해 왔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시대 인식 때문에 개혁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좀 맞다고 보고 최근에 홍남기구 이제 내정자,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청문회 때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맞는데 속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뭐 수출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표가 괜찮은데 고용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은 지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이게 저는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들에서 너무 경제 문제를 과잉되게 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전히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지금 그게 뭐 좋은 말씀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폐기처럼 들리면은 과연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왔던 소득 불평등의 완화라든지 격차의 완화,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같이 균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의 악화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11일 날 윤석열 원내대표 임기가 만료되면 아마 바로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바로 당협위원장 교체 뭐 결과도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최소 10명 이상의 교체설, 현역 의원 교체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뭐 살생부 기준도 뭐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정말 쇄신 작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뭐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용태 사무총장이 얘기한 기준에 따르면은 영남, 중진, 친박 인사가 교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당은 깨질 수밖에 없다. 지금 최근에 그 홍문표 의원 중심으로 해서 신당설은 실체가 있는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거는 아마 이번에 조직 강화 특위가 나온 그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그동안 드러났었는데 이 부분에서 신중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 있을 그 과정이 또 상당히 조금 유동성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말씀 다음 기회에 들어보도록 예, 할까요? 그렇죠. 괜찮겠죠? 아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짧게 그럼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당의 그 인적 정산, 요새 이제 집권 측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역시 탄핵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반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당 내에 오고 있어요. 저는 그 시대가 역시 역사에는 수구가 있다, 반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해서 그때 이제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나갔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복당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친박들은 지금 반성 안 하냐고 자신들이 탄핵에 반대했던 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한 사람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이런 수구적인 태도가 있다. 저는 이 한국당 이런 것들은 정당의 차원을 떠나서 역사 시대 정신과 상당히 뒤떨어지고 왜곡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주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